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문학이 과연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함께 다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왜 지금 인문학이냐,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룰 때 조금 긴 시간을 놓고 보고 싶습니다. 그 기준점이 1997년입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죠. 우리는 외환위기, 1997년 IMF 사태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이후부터 늘 삶이 힘들었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 그때 비롯됐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 정도로만 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습니다. 1997년에 그 문제를 왜 당했을까요? 외환 관리를 잘못했다? 그럼 외환 관리 잘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실은 1997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냐? 기존의 모든 체제 혹은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 그렇게 당했을까요? 20세기 전반을 한번 보죠. 20세기 전반은 모든 문제가 속도와 효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석되고 규정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사례를 보죠. 20세기 전 세계 전반부는요, 전 세계가 전쟁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할 때 인간성, 도덕성, 창의성 이런 거 따지나요? 안 따집니다. 누구 무기가 우수한지, 누가 무기를 더 빨리 뽑을지, 누가 상대 정보를 캐서 내가 그것을 작전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로 이런 걸 따지죠. 속도와 효율입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난 반세기 동안 미뤄뒀던 그런 가치를 회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산업화 패턴을 따라갑니다. 19세기 산업화와 20세기 산업화는 좀 달라요. 19세기 산업화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 몇 나라,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 그런데 20세기 산업화는요, 거기에 대량 소비가 따라오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맞물려요. 전 세계가 이 패턴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산업화라는 건 어때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생산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게 자본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기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속도와 효율입니다. 우리는 1960년대 초중반부터 경제 집중을 할 수 있었죠. 1963년도에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87달러, 최빈국입니다. 딱 30년 만에 OECD에 가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 세계의 유일한, 아마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일 겁니다. 그것만 봐도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속도와 효율에 맞는 방식을 따랐고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육체계가 있어서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꾸준히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세계는 계속해서 속도와 효율의 어떤 틀 속에서 유지가 됐죠. 오일 쇼크도 이겨냈어요.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이라는 대도박도 성공했어요. 여러 가지를 계속 이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다 돼. 착각에 빠진 거예요. 세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1989년에 독일이 통일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냉전체제 종식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변화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1991년에 소련, 이젠 그 이름도 좀 낯선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해체가 되지요. 냉전 시대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냉전은 이념적인 갈등 문제로만 보는데 따지면 냉전도 일종의 효율과 속도의 경쟁입니다. 거기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이길 수가 없었고 꺾인 겁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대체제, 대체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관심 없었어요.
실제로 그때 전후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는 수많은 값싼 노동력이 세계 경제에 참여한 것도 있고요. 근데 늘 우리는 뭐만 봤냐면 우리는 하면 다 할 수 있어. 왜요? 속도와 효율의 프레임에서는 접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다가 97년에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외환위기에 걸리고 그냥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인문학하고 무슨 상관이냐? 외환위기 딱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사람 책 잘 안 보는데 갑자기 책을 봐요. 그때 처음 나온 책이 뭐냐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이라는 책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달달한 얘기 좀 나와요. 그게 머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은 머시멜로 이야기 어린이판도 나왔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이 나와요.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그런데 이 책을 왜 읽었을까요, 사람들이? IMF 대량 해고 사태 일어났죠. 이 사람들이 불안하죠. 나 어떡하지? 아,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 잘렸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능력을 좀 더 높여서 자기개발 찾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은 사람도요. 생존하려면 불안하니까 꾸준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개발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사실 숨가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책 한 권 이상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책 보셔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어요? 인생 바뀌셨어요? 이 질문 안 하죠? 안 하셨죠? 그 책에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이 더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IMF를 통한, 즉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 고통의 원인은. 그런데 자기계발서는 어때요?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구조적 모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앞만 보고 살아서 이 지나온 일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자, 그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 가장들은 어때요? 다 밖에 나가서 직장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명령하는 사람 3%도 안 돼요. 늘 명령받고 일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힘들게 퇴근하고 지쳐서 가다가 집 앞 근처에 슈퍼마켓 가서 과자 한 봉지 사고 근처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봉지 사고 집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세가 아니에요. 가장이 불안하고 처지면 가족도 불안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이 좀 허세를 부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개발 10년 보고 쭉 해도 안 바뀌어요. 그쯤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나도 힘들어. 나도 울고 싶어. 나 좀 안아줘.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타이밍에 나오는 책이 위로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럼 위로가 뭐냐? 사회적 위로가 나왔어야 돼요. 사회적 위로는 어떤 거냐면요. 핵심이 하나는 복지고요. 다른 하나는 내 삶을 재설계하고 재구성하고 리모델링, 리빌딩 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 시스템이에요. 있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다룰 게 하나 있어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30년 전부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제도나 방식이 들어왔어요.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마다 전부 이것을 전담하는 기관,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칠게 말하면 그 내용이 뭐예요? 취미, 건강, 오락. 그걸 내 인생이 바뀌어요? 새로운 삶이 설계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해요. 복지? 그러면 퍼주는 걸로 생각해요. 사회를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의 구조, 제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위로의 책이라는 게 뭐냐면 토닥토닥, 쓰담쓰담,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이런 뻔한 자기 위로예요. 칭찬도 3번 이상 들으면 지겨운데. 그래서 조금 하다가 어디로 바뀌냐면 그럼 고치자, 치유로 넘어가요. 힐링이죠. 이게 사회적 힐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개인적 힐링, 셀프 힐링이에요. 그 짓을 짧게는 10년, 길게 15년을 했어요.
바뀐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난 뭐야? 내 인생 뭐야? 아,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전에 20세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질문 못 해보고 살았어요. 왜요?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배부르지? 너 빨갱이지? 꺼져. 또 열심히 일하면 일자리 주어지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상황이 안 그렇잖아요. 그 질문을 처음 한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 나는 뭐야? 그게 철학이에요. 내 인생 뭐야?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게 문학이죠. 세상이 굴러온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사지요. 아,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이네? 이런 거예요. 게다가 그 내용들은 어때요? 이미 다 배우긴 배웠거든요, 예전에? 깊이 안 배운 거예요. 자기계발서나 위로나 치유책은 읽으면 잠깐은 산뜻한데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뭐 남질 않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뭔가 지식이 좀 남아있고 뭔가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얻은 대체제로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 인문학 열풍이 일어난 것은 그런 어떤 반성의 또 하나가 뭡니까? 이른바 스티브 잡스를 통한 인문학 열풍이에요. 그래서 그게 경영에, 인문적 경영이 첨가가 되면서 이렇더라. 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인문학을 요구해요. 학생들이 그거 준비까지 해야 돼요. 취업하려면. 이건 기현상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면서 인문학 열풍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이미 이런 인문, 교양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려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소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 거죠. 이렇게 아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문학 열풍이 아주 세게, 뜨겁게, 짧은 시기에 한꺼번에 탁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뭐 지자체, 도서관, 교육기관 이런 다양한 강좌도 생기고 신문, 매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강조가 되고 그러면서 마치 인문학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다시 질문을 하죠. 그 인문학에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변종 자기계발과 같은 인문학, 변종 자기위로 같은 인문학,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 시간에 말씀도 드렸지만 이미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삶,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이게 사회죠. 그 변화를 좀 더 충실하게 이끌어내서 미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추동의 중심이 되는 그 힘으로서의 인문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교양을 애호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기존의 혹은 이전의 방식의 인문학을 소비할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바라보고 미래 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인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